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새 아파트 가뭄 내년 하반기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근데 또 공급을 하자니 짓기로 한 아파트들이 비용이 자꾸 올라서 자재값이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서 속속 포기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괜찮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이른바 아파트 가뭄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내년 하반기까지 간다는 거죠. 1년 반 정도는 더 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집값 불안, 정부는 낙관. 정부가 지금 낙관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부제목에 지금 들어있죠. 투자 수요 불붙을 조짐도 같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낙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가 괄호치고 내용이 좀 내포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입니다. 청년들 첫 직장 잡기까지 11.5개월 역대 최장이더라라는 겁니다. 청년들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첫 직장을 갔죠. 근데 첫 직장을 갖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1.5개월, 거의 1년이죠. 네, 지금 여기를 보면은 첫 취업 평균 소요 기간인데 통계청조사 2020년에 21년에 10개월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2024년 11.5개월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네,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최장이다. 역대 최장이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 그래도 이건 지금 이 직장을 잡기까지의 소요 시간인데 직장을 잡은 청년들은 그럼 괜찮냐 보겠습니다. 이걸 좀 볼까요?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직장으로 몰리는 경향도 두드러진다.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23.4%, 전년 대비 2%포인트 올랐다. 그래서 이건 역시 역대 최고치다라는 거죠. 이미 직장을 가졌다고 하는 청년들이라고 해도 사실상 뚜껑 열어보면 시간제인 경우가 상당하다. 고용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라떼는 뭐 그랬어. 야, 지금은 어려운 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통계 수치로 지금 청년들 어려운 게 맞다라는 게 수치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 이제 취업 때문에 학원 가는 아들, 딸한테 야, 나 때 그건 어려운 거 같다. 그거 취업 못하냐가 아니라 조용히 용돈 쥐어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입니다. 네. 파국치 닫는 여전대 증오 부추긴 당권 주자들은 내 탓만. 네. 어젯밤 9시 반에도 이제 세 번째 국민의힘 전당대회 TV토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TV토론 파국으로 치닫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이제 전반적으로 어제 TV토론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증오 부추긴 당권 주자들은 이 탓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건데 상대적으로 앞선 1차, 2차 TV토론보다는 어젯밤에 있었던 3차 TV토론이 그래도 좀 정책 얘기가 나왔다더라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길래 궁금하시죠? 그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차곡차곡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21세기 정책 깡패, 극렬 유튜버.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저희가 어제 밤에 있었던 TV토론 상대적으로 정책 얘기가 많이 나왔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이유가 그 전날 있었던 합동연설회에서 있었던 이른바 지지자들 간의 육탄전 때문에 다들 좀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육탄전까지 벌어지는 전당대회 사상 초유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근데 이 논란이 됐던 그 육탄전을 알고 보니까 이 폭력 사태가 유튜버 간 몸싸움에서 시작이 됐었던 거더라라는 겁니다. 네, 지금 정치 행사장 등등 찾아다니면서 현장 생중계하고요. 정치인들한테 뭔가 좀 약간 공격적인 언행이나 이런 걸 좀 하면서 이 육탄전으로 결국 이어진 거 아니냐라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21세기 정치 깡패다라는 멘트를 썼네요.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전공의 12,000명 사직 절차. 네. 병원 전공의 없이 운영 준비입니다. 네. 전공의들 지금 저희가 복귀를 거의 하지 않았다라고는 전해드렸어요. 근데 복귀 안 한 전공의가 얼마나 되느냐? 12,000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들 어떻게 다 사직 절차를 밟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궁금한 건 그럼 이렇게 되면 병원은 어떻게 되는 거야? 병원은 전공의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어제 얘기를 했죠. 지금 전공의를 이 기준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병원 이 구조 체계가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전공의가 아니라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아예 시스템을 구조를 바꾸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축소한 병상 지금처럼 좀 유지를 하면서 전문의 중심으로 가면 되지 않겠어라는 얘기인 건데 일단 뭐가 됐든 이젠 정말 수습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귀에 거즈대고 건재과시한 트럼프입니다. 네. 여기 지금 사진을 같이 볼까요? 트럼프 이제 공화당 후보입니다. 공식 지명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귀에 이 지금 총격을 받은 이 귀 부분에 거즈를 대고 나온 모습입니다. 이 맞은편에는 이 벤스 부통령 후보까지 같이 지금 웃으면서 서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는데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조금 전 공화당 후보로 공식 지명이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 모습까지 보여드리진 못했었어요. 근데 바로 그 공식 지명을 받은 그 모습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피격 이틀 만에 처음으로 이 지금 자리에 나온 건데 상당히 좀 얼굴 표정도 좋고요. 네. 앞에 있는 벤스 후보도 상당히 얼굴이 좋습니다. 뭐 이미 대세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대통령이 된 듯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근데 그래서인지 조금 전 저희 방송 시작하기 조금 전에 어떤 속보가 올라왔느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준 대선 전에 금리 인하 자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모든 국가 수입품에 10% 관세를 물리겠다. 중국의 경우는 60%에서 100%까지 물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네. 이미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 기사 이게 뭐냐 같이 볼까요? 지금 여기 지하 주차장입니다. 지금 어제 전남 완도에 있는 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인데 완전히 침수가 됐죠. 차 바퀴가 거의 완전히 잠긴 그런 상태입니다. 비가 와도 너무 왔다라는 건데 지하 주차장만 이러느냐 여길 좀 가보겠습니다. 논과 밭. 네. 지금 여기는 여기도 여기 전남 진도예요. 전남 진도인데 논밭이 다 지금 누런 흙탕물로 덮여 있습니다. 네. 어제 전남에 쏟아진 이 비 양이 시간당 103mm가 쏟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1시간에 10cm가 넘는 비가 와르르 쏟아졌다라는 거죠. 주민 260여 명도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와도 너무 왔다라는 얘기인 건데 문제는 이 장마 전선이 지금 북상을 했습니다. 현재 남부에서 중부로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기사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시간당 최대 70mm가 온다. 어디에? 열흘간 수도권의 물벼락이다라는 겁니다. 수도권에 시간당 최대 70mm의 이 폭우를 내리는 장마 전선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밖에 비가 오는데 뭐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오는데 싶으실 수 있어요. 이 비가 점점 거세져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최대 250mm까지도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장마 전선이 지금 전남에서는 주택 124채, 논 279헥타르를 침수시킨 바로 그 장마 전선이다라는 거예요. 보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장마, 폭우, 폭염 같이 더해서 정말 만반의 대비하셔야 된다. 다른 데 다니지 마시고요. 이 회사 끝나고 나면은 퇴근하시면 바로 집에 들어오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이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달랐다. 무엇이 어떻게 달랐다는 거냐 보겠습니다. 폭력 사태 이후 달라진 여 후보들 비방 대신 정책 토론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젯밤 9시 30분부터 있었던 3차 TV 토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TV 토론, 이전 1차, 2차 때는 비방이 대부분이었는데 비방 대신에 정책 토론이었다라는 거죠. 그 모습 저희가 직접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동성혼 합법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현 단계에서는 동성혼은 법제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 장관 당시에 여가부 자료에서 포함되어 있던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 방안을 철회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에 그 법을 발의하신 이유와 그리고 지금의 생각이 어떤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나라의 상호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나라 재외 국민에게 투표권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죠. 당시 어떤 경위로 이런 법률을 직접 발의하셨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대만과 중국 사이에 있어서 양안 관계 문제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후보님의 식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직접 보셨습니다. 일단 뭐 비동의 간음죄 그리고 외국인 투표권 등등해서 여러 가지 정책 사안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목이 그러죠. 비방 대신 정책 토론 달라졌다라고 했는데 윤경호 위원님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어제는 확연히 달라진 게 느껴지죠. 아마 직접적인 촉발제는 지금 신문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 이전 아마 경상도 지역, 충청도 지역, 충청도 지역. 극렬한 지지자들 간에 벌어진 폭력 사태일 거예요. 무엇보다 이게 저는 집권 여당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지금 경선인데 미래 비전에 대해서 정말 얘기할 후보가 없는 거냐? 아니면 능력이 안 되는 거냐? 이런 회의감을 좀 갖게 하려는 찰나에 그래도 어제는 저런 식의 정책들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은 다행이에요. 한 걸음만 더 나가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종부세, 금투세 폐지와 같은 뭔가 생활과 연결이 되는, 물론 해당되는 계층은 뭐 소수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세금 정책이라는 건 감세로 갈 거냐 증세로 갈 거냐 기본 철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경기가 정말 계속 안 좋다라고 한다면 코로나 때 했던 것 같은 생활지원금 이 논쟁도 저는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재정을 과연 어떻게 끌고 갈 거냐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의 얘기들로 좀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 한 차례 더 남은 4차 토론회. 그때는 그런 미래 비전과 관련해서 저는 앞으로 남은 윤석열 정부의 2년 반 동안, 3년여 동안 이렇게 집권 여당을 운영해서 이렇게 지원, 백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후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말씀은 앞선 1, 2차보다 낫긴 나았는데 그래도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어제처럼 당권 그동안 발의했던 법안들이 아니라 좀 더 큰 그림, 청사진을 좀 그릴 수 있는 정도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아쉬움도 한 스푼 좀 보태셨어요. 네. 다만 동의한다. 비방보다는 확실히 3차 때 TV 토론이 더 정책 토론이 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달라진 건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이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거지 네거티브가 전혀 없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 댓글팀 특검 받을 준비해라. 민주당과 편먹고 공격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어제 토론에서 나왔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고 하니 특검에 추가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가볍게 보시지는 말고 제대로 대응을 할 준비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여론조성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는 제가 관여한 건 전혀 없고요. 그분이 뭘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 한다면은 고소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아야 되지 않나요? 제가 내 선거에서 고소고발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적절합니다. 또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이 뭐 24개 조직적인 댓글 정황의 어떤 개정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마도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특검을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번 하든 1000번 하든 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아니 하다가 민주당의 양문석의 논리에 같이 편을 먹고 같은 당의 당대표 후보를 공격한다? 그래서 일단 저는 논리가 이거야말로 아니라 네. 어제 오가는 웃으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말에 상당히 뼈가 있죠. 아니 하다 편 먹고 특검 받을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어제 댓글팀 얘기도 댓글팀 얘기 사실 댓글팀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동석 의원님 네.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특검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 여당 전당대회에서 특검 받을 준비하세요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요건 또 약간 좀 결이 달라요. 이게 뭐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특검 전국으로 계속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를 내비친 것 같아요. 이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아쉬운 점이 이게 당내 선거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안 좋은 소리가 나오고 서로에 대한 비방, 그러니까 직접적인 비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돌려가는 식의 이런 망신 주기 발언은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지금 토론회 자체가 굉장히 순화된다라는 표현을 이제 3차 토론회에서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미운 사람들이 네. 하루 종일 계속 한 달 동안 저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미운 정이 든 겁니다. 미운 정이 들었다. 네, 미운 정이 들어서 서로에 네. 대한 어느 정도 비방도 이제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저런 댓글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위원장이 된다면 저는 정말 두려워해야 될 상대가 바로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검으로 계속해서 몰고 간다. 네. 한동훈 후보는 정말 아니라고 하지만 정말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꺼내서 여론몰이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당대표로서 갖고 있는 지위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결국 여론에 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이번 기회에 정말 나는 이런 적이 없다라는 거를 분명히 밝히고 이런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해명을 해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번 의혹에 대해서 이거는 나중에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뭔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아예 확실하게 터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최수영 의원님, 지금 확실하게 터는 것 가기 전에 100번, 1000번 해도 뭐 나는 결백해요라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러면서 덧붙인 게 어떻게 민주당이랑 편먹고 나를 공격을 하느냐, 뭐 좀 많이 서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두고 삼자 우회 저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얘기를 못 하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건데 네. 사실은 본질은 하나죠. 그러면 한동훈 리스크 이제 한동훈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는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얘기잖아요. 지금 뭐 다 양쪽 두 분 다 이제 사실은 어제 토론회가 그 이제 좀 네거티브에서 약간 정책으로 전환됐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제 정책을 다뤘다는 것도 뭡니까? 중요한 지금 정부 여당의 현안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이른바 뭐 중국인 투표 제외 투표권이라든가 비동의 간음죄라든가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그런 정책과 법안들이지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3년 남은 임기에 처리해야 될 국정 현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선출돼야 될 대표는 저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되면은 네. 어떤 식으로 원내 전략을 가져갈 것이고 어떤 식으로 대화 관계를 풀어갈 것인지 그 말을 묻고 차별성을 보여줘야지. 아니 지금 이렇게 뭐 아주 현안도 아닌 것들을 이슈로 해가지고 상대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 한동훈 리스크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민주당이 나중에 공세를 풀 것이냐. 그거는 사실 본질에서 지나간 문제죠. 네. 어찌 보면은 이 문제는 국민의힘 전체의 문제가 되지 이게 어떻게 한동훈 후보 개인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이 사실은 질문을 가장한 또 공격일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공격이다. 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남은 시간 없어요. 이제 금요일부터 투표니까 네. 이제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의 질문들이 한두 번이라도 오고 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비전을 내놓으라는 것이 현실적이지 이게 뭐 네거티브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까놓고 보니까 별반 없는 결국은 삼자 우회 공격을 택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네. 3차 토론이 큰 소리가 안 나고 오디오가 맞물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잘된 토론이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3자를 통한 우회적인 공격이다. 점자는 네거티브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드는 게 지금 다들 말씀하시는 게 이거 민주당이 뭐 여론으로 이렇게 해갖고 결국 가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민주당은 진짜 이번 건 그럼 특검 가는 겁니까? 일각에서는 24개 계정에서 6만 개 댓글을 썼다고 하고 그 뭐 계정의 글들이 같은 성향으로 좀 움직였다고 해서 그게 댓글팀의 증거라고까지 볼 수 있는 거냐라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정황 증거는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증거가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사실 이 의혹이 민주당에서 제기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전당대회 내부에서 여권 측 인사들, 특히 장례찬 전 최고위원의 입에서 본인이 직접 그 팀에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근거 자료로 당시에 나눴던 메시지까지 지금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상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의무가 야당으로서는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권 모두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정말 사설 댓글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혐의 자체는 그냥 단순히 뭐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앞서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서 실형을 받았던 부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의 드루킹 사건도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댓글팀 혹은 사설 여론 조성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실체를 파악해 봐야 되는 것이고 관련해서 뭐 자금은 누가 됐는지 그리고 관련한 컨트롤 타워가 있었는지 어디에까지 보고가 되고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관여됐는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도 기다릴 것이고 수사가 미진하다라고 한다면 특검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국민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 남아 있다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특검이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결코 작은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간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동훈 견운 꼬꼬무 공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공세다라는 거죠. 여당 전대 끝에 웃는 건 야당뿐. 여당 전대 끝나면 결국 웃는 승자는 야당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꼬꼬무 공세에 웃는 건 야당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이슈도 그냥 툭툭 나오는 거 잘 빌드업해서 사실 공격을 충분히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또 민주당의 입장인 거고 전당대회가 뭐 끝난 이후에 더 생각할 상황인 거고 다시 국민의힘이 좀 전대로 돌아와서 본다면 아까 의혹 제기하는 후보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좀 뭔가 이상한데라는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네거티브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후보가 나경원, 윤상현 후보였습니다. 이걸 보면 윤경호 위원님 상대적으로 어제 원희룡 후보의 의혹 제기가 어제 없었어요. 사실 그 전에는 계속 원희룡 후보가 주로 총대를 메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초반에 막 얘기하다가 선관위가 하지 말랬다 그러고 2차 때 안 하고 3차 때 다시 또 하고 이런 약간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뭐가 진짜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첫 토론회 이후에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주장만 쫙 했다가 아니면 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역공이 네. 오히려 원희룡 후보의 입지를 확 좁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는 따지고 보면 지금 4명의 후보 중에 한동훈 후보가 지금 일반적인 여론조사, 그러니까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그다음에 기타 제3자들이 포함된 여론조사에서 과반 이상의 지금 지지율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그동안에 나온 김건희 여사의 문자 폭로, 그다음에 기타 뭐 지금 한동훈 특검이 기정사실화 될 정도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데도 별로 타격을 안 받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 얘기의 이 반대편에는 뭐 처음에는 뭐 1강이 아니라 2강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됐었던 원희룡 후보의 약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거의 나타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원희룡 후보가 좀 뭐라 그럴까, 위축됐다고 할까요? 현실적인 한계를 좀 느낀다고 할까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한동훈 후보가 저렇게 압도적인 지지율로 만약에 된다면 네. 다른 후보 셋은요. 나경원, 윤상현은 원내 현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네. 정치 활동의 입지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나 원희룡 후보는 만약에 이번에 당내 경선에서, 대표 경선에서 떨어지고 나면 네. 아마 입지가 확 좁아지면서 대중들에게 잊혀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다 반영이 돼서 원희룡 후보가 아마 3차 토론에 좀 소극적인 모습 보이지 않았을까. 4차 토론에도 저는 원희룡 후보가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일단 현재 원희룡 후보가 좀 위축이 된 걸로 내 눈에는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뭔가 의혹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현재로서는 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원 후보가 어제 공격을 하지 않았죠. 전에 비해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론에서 눈에 띄었던 건 오히려 나경원 후보였어요. 나경원 후보 뭔가 칼을 갈고 나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떤 대목인지 직접 보실까요? 원 후보는 사실 이번 전당대회를 시작하면서 한 후보에게 굉장히 많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댓글, 사천.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제기한 것은 공천의 문제점이었죠. 나머지는 그런 그 의혹들이 제기되어 있는데 사실이라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는 걸 물었기 근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요.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명확한 좀 설명이 있어야지. 자, 한 후보. 아까 댓글 의혹에 대해서 본인은 고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제가 댓글을 지시했다는 말은 또 안 하십니다. 네. 지금 보면 나경원 후보, 원희룡, 한동훈 후보 간의 사실 갈등 구조였었는데 나경원 후보가 나서서 원희룡 후보한테도 한동훈 후보한테도 양쪽 다 한마디씩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약간 중재자격으로 둘 다 잘못했어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최수영 위원님, 사실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좀 그럴 거란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지금 이런 전략이 그럼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나경원 후보의 전략은 딱 하나죠. 결선 투표 가면 내가 대항마야. 딱 그 메시지 하나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원희룡 후보가 사실은 뭐 한동훈 후보를 맹렬히 추격한다 정도가 지금 우리 평가들이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분석. 네. 그런데 한동훈 후보,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축구 용어로 얘기하면 이른바 닭공 스타일이었어요. 닥치고 공격이었어요. 계속 이제 그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네. 별로 그렇게 뭐 지지율이라든가 그런 어떤 말하자면 인기도에 그런 어떤 효과가 없었다는 게 전반적인 측면이니까 약간 지금 원희룡 후보는 수위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수위 조절을 하면서 자 그러면 내가 공격이 안 되면 조금 전술을 바꿔서 다른 형태로 빌드업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나경원 후보는 지금 이겁니다. 이 찬스다. 지금 말하자면은 이 2위 후보의 구도가 좀 흔들리면은 결선 투표를 많이 간다 그러면 그건 내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선을 두 갈래를 넓혀서 한동훈 후보를 한 갈래를 공격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그동안 닥치고 공격을 닭공 스타일을 보여줬던 원 후보를 공격함으로써 당신은 대안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나경원 후보는 남은 4일의 캠페인 동안 네. 본인의 전략적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정확히 잡았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과연 나흘 동안에 캠페인상에서 먹혀줄 수 있을까? 네. 이게 결국은 결선 투표 가느냐 마느냐가 지금은 초미의 관심사니까 여기에 가능성을 보여주는 전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후보의 선전이 지금 결선을 가느냐 못 가느냐의 직접적인 바로미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경원 후보의 전략인 거죠. 결선 가면은 내가 대항마야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그럼 원희룡 후보는 공격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었느냐? 원희룡 후보도 살짝 전략을 수정한 것 같아요. 어떻게 수정했는지 직접 보시죠. 법에 반드시 상호주의 조항을 넣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장관 때부터 강력하게 견지해 왔습니다. 당시 어떤 경위로 이런 법률을 직접 발의하셨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게 제가 주도해서 발의한 게 아니라 공동 발의자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0명을 채워야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품앗이처럼 같은 단끼리 많이 해주게 됩니다. 품앗이고 이름만 넣어줬다? 그 차이가 전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후보께서는 아직 국회의원 생활을 안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입법이 발의되는 과정이라든가 서로의 지원 활동에 대해서 겪어보지 않아서 그러신데요. 나경원 의원님이나 우리 윤상현 의원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지금 얘기가 그런 거죠. 원희룡 후보는 잘 모르나 본데, 국회의원 안 해봐서 잘 모르나 본데 원래 법안은 품앗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는 아니 그럼 법안을 내 이름 달고 되게 하는 건데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하면서 품앗이로 그냥 막 사인해 줍니까? 약간 이런 식의 지금 대치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딱 보면 이동석 의원님, 네. 원 후보는 한 후보가 국회의원 한 번 못 해본 정치 초년병이다. 요 프레임으로 전략을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저 발언에 있어서는 없을 네. 것 같아요. 이 발언은 최소한. 맞습니다. 이게 사실 뭐 품앗이라는 단어를 내가 이 법안을 냈는데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넣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안 진다. 그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런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저 발언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실수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한동훈 후보를 향한 정치 초년생 비하 발언. 네. 제가 볼 땐 이거는 또 다른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만약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바로 만약에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었다면 그거는 네. 정치 초년생이 맞다고 저는 이렇게 국민들,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일단 비대위원장도 해보고 그리고 국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거를 그것도 총선을 치러본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초년생이라는 이 프레임은 어느 정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 2위 굳히기를 한다는 건데 저는 하나의 변수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뭘까요? 사나흘 동안 남은 단일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지금 서로 양측에서는 단일화를 우리는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네. 결국 마지막에 막판에 가면은 결국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레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나흘 동안 서로의 이런 입장 차가 어느 정도 좁혀지게 된다면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이런 단일화 과정을 하는 그런 모습도 연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지금 현재 수정한 전략으로 보이는 정치 초년병, 정치 아마추어적인 어떤 이런 프레임은 글쎄 요 발언에선 최소한 없는 것 같다라 말씀하셨는데 어제 요 프레임을 갖고 공격한 게 이 발언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발언도 있었어요. 그것도 좀 같이 보고 오실까요? 네, 우선 입당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12월에 됐죠.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영입되면서부터입니다. 예, 한 7개월 됐네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일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하시네요. 예. 저는 대한민국이 우리 재헌의회가 출범하면서 건국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1940 몇 년인지 말씀하시죠. 예, 저는 이런 식의 아니 뭐 제가 적절하지 퀴즈를 않다고 내려는 건 생각해요. 전혀 아닙니다. 퀴즈를 네. 지금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약간 빈정이 상했어요. 이렇게 하시네요. 말씀하시죠. 이런 질문.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약간 감정적으로 빈정이 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인지 오늘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어디냐? 약간 이 뭔가 폭포 같아요. 네. 폭포 같은데 이 누런 이 폭포수가 국힘 전당대회라고 지금 적혀 있죠. 국힘 전당대회에서 지금 두 사람 나무배를 타고 위에서 결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희룡, 하나는 한동훈 두 사람이 지금 1대1 격투를 벌이고 있다. 근데 여기 지나가면 그냥 떨어지는 거죠. 네. 이 누런 폭포수랑 같이 아래로 떨어지는 건데 두 사람 지금 1대1 대결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상에서도 봤지만 장윤주 변호사님. 네. 그냥 어제 막 소리 높여 싸우진 않았어요. 막 목소리가 겹치지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오히려 조근조근 저렇게 얘기하는 게 내부적으로는 진짜 깊숙하게 틀어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당원들께서 많은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전당대회 내부에서 저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는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 전당대회 이후에 이 당이 제대로 통합되고 하나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전당대회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전당대회하고 끝이 아니라 전당대회 이후에 과연 국민의힘이랑 그 정당을 어떻게 재건하고, 그리고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이 나오고 또 방향성이 나와야 될 텐데 전당대회 이후가 오히려 더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사실상 분열하거나 또는 그 안에서 갈등이 이루어지는 것은 또 예견된 수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갈등은 뭐 이제는 뭐 상수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갈등의 정도가 어느 정도 클 것인지 이 부분만 남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 당대표가 되시는 분은 큰 숙제를 떠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갈등 양상들, 그리고 범죄 의혹까지도 사실상 전당대회 이후에는 더 큰 수렁에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수영 위원님.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저 건국절 그 질문 논란을 제가 이렇게 조금 허투루 지나치지 않는 이유가, 저게 공격한 그거는 이유가 있겠죠. 저게 뭐냐면 이제 한동훈 후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른바 그 좀 좌파, 그러니까 정체성 논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확히 그쪽 브레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브레인스토밍 집단이 조금 이제 그 좌측으로 경도된 사람들이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건국적 논란이 아직도 이게 논란이 정리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파 진영 쪽에서는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로 보지만 실제로 이제 좀 진보 진영 쪽에서는 1919년 4월 17일에 그 우리 그 임시정부 수립일을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물은 거예요. 당신의 이념 정체성을 물은 건데 한동훈 후보의 반응 한번 보십시오. 아니 하다 이런 데까지 갑니까? 아 이런 거예요라는 그 표정. 저는 그래서 저 표정이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원희룡 후보가 많은 그동안 공격을 했지만 네. 이른바 유효 슈팅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렇게 이제 이념 정체성 카드까지 꺼낸 거예요. 전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사실은 보면은 어찌 보면 어제는 칼과 창이 겨뤘지만 네. 소리만 나지 않았지 오히려 더 아픈 지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제 전대가 이제 23일인지 28일 전 끝나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내홍을 봉합하는 일이 더 큰 과제로 부상할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전망이 듭니다. 네. 아마 지금 저희 여기 나와 계신 저희 네 분 말고 모든 국민들이 아마 전당대회 TV 토론을 보면서 당대표 누가 될까 보다 더 궁금한 게 전당대회 끝나면 어떻게 될까를 거의 걱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제 지금 방금 저희가 좀 본 모습을 봐도 둘이 상당히 지금 갈등의 골이 좀 깊어 보인다 싶은데, 마침 어제 앵커가 묻는다라는 걸로 이 코너로 해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직접 보고 오시죠.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리러 나왔습니까? 제가 대답해야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 한 후보에 대해서 우선 아쉬운 점은요. 조금 더 시기상조, 여유를 가졌으면 좋았겠다. 총선 때 부닥쳤던 당정 충돌로 예. 해결을 못하고 왔지 않습니까? 만약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 출마하지 않으셨으면 원 후보도 출마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정까지는 뭐 깊이 생각을 못 해봤으니까 그 부분을 뭐 지금 뭐 무 자르듯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예. 아마 그런 데서 총선 때 쌓였던 패배의 원인과 당정 충돌의 그 요인이 당을 위험에 빠뜨릴 게 지금처럼 절박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아마 저는 총선 이후에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예. 저의 회복을 더 중시해서 했을 겁니다. 네, 직접적으로 돌직구로 물어봤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동훈 후보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명확하게 탁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아니 뭐 좀 더 한 후보가 좀 시간을 갖는 게 맞다고, 뭐 내공을 더 쌓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럼 한동훈 후보가 안 나왔으면 원희룡 후보도 안 나왔을까요? 라는 질문에 뭐라고 했느냐? 지금같이 절박한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인즉슨 이거 윤경호 위원님, 이 얘기는 뭐 명확하게 뭐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상 한동훈 후보 떨어뜨리려고 나왔다라는 걸로 들리는 부분이긴 해요. 뭐 그런 특정한 목적 이거 이전에 저는 그러니까 첫 초반부에 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비대위원장 시절에 보냈다는 문자 이게 폭로되고 이럴 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누구를 미는 거지? 일반 국민의힘 투표를 하려는 당원들도 아마 그 대목에서 굉장히 헷갈렸을 거예요. 지금 앞서서 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한동훈 후보는 도대체 윤 대통령 편이야 아니야? 이 얘기를 하면요. 처음에 딱 두 글자의 단어가 배신이라는 그 키워드가 굉장히 화두가 되지 않았어요? 댓글이나 아니면 이 사적 창구에 보내는 문자 메시지 이거 이전에는 배신이라는 이게 굉장히 화두가 됐거든요. 그럼 배신의 그 뒤집어 보면 그럼 한동훈은 이미 윤 대통령과 척지는 관계가 됐고 그러면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밀고 지원하는 건 원희룡이야? 이제 이런 의문 질문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희룡은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을 배신한 한동훈과 맞서기 위해서 나온 거다. 이런 프레임으로 저는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중간에 이게 좀 흐지부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질문자가 아니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라고 할 때 이런 논리를 폈다면 어땠을까? 저는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라든가 나는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제3자의 관점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이라는 이 25년 이상 된 관계가 과연 지금 흔히 말하는 약속 대련이야? 아니면 정말로 둘이 완전히 돌아서서 배신을 오늘한 만큼 관계가 멀어진 거야? 저는 아직 그 답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직도 나는 여전히 궁금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아까 그 얘기 지금 한동훈 후보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까? 라고 앵커가 물었던 그거 저희 지금 만들어진 게 있죠. 그거 잠깐 볼까요? 저희가 사실 그 대답을 원희룡 후보의 대답을 다 들려드리진 못했어요. 근데 다만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 누가 돼도 좋고 충분히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아쉬운 건 출마를 안 했으면 더 좋았었겠다라는 얘기를 뒤에 붙였는데 혹여나 오해하실까 봐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일단 지금 뭐 원희룡 후보, 한동훈 후보 두 사람 그래서 좀 사이가 소리 높여 싸우진 않았지만 여전히 멀구나 싶은데 근데 이번 전당대회가 그럼 원희룡, 한동훈 두 사람만의 갈등 구조냐? 아니라는 거죠. 다음 만평을 좀 볼까요? 네. 여긴 비바람이 점점 요즘 비 많이 오죠. 계속 비가 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비가 오는데 여기 우산을 쓰고 가는 사람 한동훈 후보예요. 한동훈 후보 위로 지금 비가 계속 주룩주룩 내리고 있죠. 총선 참패 책임비, 댓글팀 의혹비, 비가 막 내립니다. 이 비를 쏟는 먹구름에는 나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근데 이 얘기는 뭐냐? 아까는 분명히 떨어지는 그 폭포에서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두 사람의 대결인데 이번엔 나원입니다. 나경원, 원희룡이 그럼 한 팀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제 TV토론에서 밸런스 게임이 있었어요. 이 밸런스 게임을 보시면 나경원 후보가 들어갈 법도 하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보고 오시죠. 다른 사람을 당대표 시켜야 한다면 골라주시죠. 나경원이. 나경원 후보를 택하셨습니다. 네. 영상 편지 30초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님 참 우리 당 어렵습니다. 당내 분열도 곳곳에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특히 당과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직언도 해야 되고 또 소통도 원활히 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 경험이 없고 지금
당정 충돌 위험이 큰 후보보다는 그래도 경험이 많고 당 생활을 오래 해온 우리 나 후보님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극구 말리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한동훈 후보 말리고 싶었습니다. 이미 공개적으로도 말렸었죠. 한동훈 후보는 참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가 출마함으로써 사실은 아주 당이 복잡하게 되었고 굉장히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한동훈 후보 사실은 제가 당대표 되면 다음 보궐선거에 꼭 당선될 수 있는 지역에 꼭 출마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배우시고 또 더 닦으시고 오셔서 바로 좀 좋은 일 하시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원희룡 후보는 나경원 후보가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찝었고요.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안 나왔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사이가 아까 질문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걸 보면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근데 또 한 배를 탄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동석 의원님. 네. 사실 아까 이번 이 남은 전당대회 변수는 단일화 변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만약에 결선을 가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화를 하면 오히려 한동훈 후보의 표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지금 나경원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단일화의 모습을 띈다면 그건 역시 또 흥행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나흘 동안 남은 선거 과정이 네. 이게 또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또 3, 4일 동안 어느 정도의 이슈가 또 터져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결국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연합 형성을 가지고 간다면 또다시 다른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 뭐 나원 연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이 두 분은 굉장히 오래된 인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만약에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이 됐을 때 네. 이분들은 이 다른 후보들을 굉장히 품고 갈 수 있다는 능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도 원도. 맞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취임이 됐을 때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저는 한동훈 후보가 더 큰 마음으로 이 다른 후보들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당대표가 됐을 때 이후에 이게 뭐 재보궐선거도 남아있고 앞으로 현안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이 당권 다른 주자들이 어떤 행보를 할까요? 결국 한동훈 후보를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결국 본인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나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대권 주자들 역시 홍준표 시장, 유승민 전 의원 지금 계속해서 한동훈 후보를 깎아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후보가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느냐가 저는 이후에 당권 주자를 이렇게 더욱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나원 연대이든 아니든지 간에 어쨌거나 중요한 건 지금 현재 필요한 건 뭐다? 포용력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이른바 밸런스 게임이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 거 봤죠. 그럼 한동훈 후보한테는 어떤 질문이 갔을까? 직접 보시죠. 이 사람과 1박 2일 여행을 함께 가야 한다면 원희룡 후보냐 홍준표 시장이냐 골라주시죠. 저는 원희룡 후보입니다. 저희는 지금 치열하게 싸우지만 결국은 함께 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기반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는 원희룡 후보와도 이 치열한 승부가 끝난 이후에 당의 화합을 함께하고 당의 승리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준표 시장이 섭섭하시겠어요? 안 섭섭하실 것 같아요. 네. 홍준표 시장 안 섭섭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한 후보 합니다. 네. 아마 홍 시장도 어제 저녁에 늦은 시각에 이루어진 TV 토론이지만 안 자고 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제 밸런스 게임 말고 OX 퀴즈도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OX를 탁 드는 거죠. 네. 어제 OX 게임 핵심이 되는 질문이 나왔어요.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나를 포함해서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이 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이라는 건 없고요. 저희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기반을 만드는 같은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같이 강을 건너야죠.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험한 얘기들 또 여러 상황들이 루비콘 강을 건넌 게 아니냐. 결국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하고의 신뢰를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그 총선 때의 4차례의 심각한 당정 충돌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난 소통의 최악의 어떤 상태와 상호 관계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강을 건너가는 과정에 있다. 한동훈 후보는 대통령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봅니다. 뭐 이미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상 이미 건넜는데 그리고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두 분 사이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우리는 그렇지 생각합니다. 않습니다. 정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니죠. 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이 있다라는 질문에 있다, 강 건너 버렸다라고 얘기한 게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고요. 아니다가 원희룡 후보, 한동훈 후보입니다. 근데 사실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같은 X는 아니에요. 결이 좀 달라요. 원희룡 후보는 건너는 과정에 있다. 엄밀히 말하면 세모였고요. 한동훈 후보는 아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은 없다. 얼핏 듣기에는 이미 건넜지만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일단 X둘, O둘인데 근데 이 네 후보가 지금 다 받아들인 거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두고 강을 건넜냐 안 건넜냐 그 여부를 지금 갖고 얘기를 한 거죠. 다들 한동훈 후보가 윤 대통령과 다시는 이 함께할 수 없는 강을 건넌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동훈 후보를 제외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경원 후보가 하나 보탰어요. 뭐냐? 원희룡, 한동훈 두 분 사이도 강을 건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네, 뭐 사실 나경원 후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위 전략에 지금 몰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질문이 그랬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질문이 자체가 이제 어찌 보면 저는 뭐 이제 현실적으로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3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했지만 오히려 저는 이 질문 자체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결국 물음으로써 결국 이게 보디가드 정치가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키기 정치다. 그러니까 지키겠느냐 안 지키겠느냐. 근데 이게 지금 과연 당대표 선거에서 나와야 할 물론 질문이니까 답은 했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본질처럼 비춰지는 게 제가 안타깝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을 지키고 그것을 내가 이끌어 나가는 이 과정이 질문이 되고 답이 되어야 되는데 윤 대통령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지키면은 신뢰이고 안 지키면 배신자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이분법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과정이 저는 이 전대를 더 극렬하게 끌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OX 게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전대 자체가 OX 게임으로 간다. 윤석열 정부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사실 이런 이분법은 정치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후보들이 좀 담대한 그런 어떤 토론과 담대한 어떤 자기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에 몰입이 돼서 물론 당원 80과 여론조사 20이라는 룰이 그렇게 하다고 쳐도 최소한 위기에 빠진 지금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라면은 그런 담대한 질문과 담대한 질문을 또 소화해내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이 과정에서 나타나야지 저는 여기에 몰입되는 이른바 보디가드 정치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질문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온 답변도 상당히 아쉽다. 더 큰 비전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보수의 가치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수의 가치가 아니라 지역적인 부분 그리고 논외가 될 이런 사이트적인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주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어제 이 밸런스 게임, 뭐 OX 퀴즈 등등을 통해서 지금 후보들이 많은 답변을 했는데 그중에 제가 몇 개만 지금 뽑아서 보여드리는데 이 중에서 다른 후보와 연계되지 않고 이 후보한테만 유독 눈길이 가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보고 오실까요? 대선에 불출마를 해도 서울시장은 출마한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대선 불출마해도. 오 들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이번 당 대표의 임기는 2년입니다. 지난 2년 동안 8명의 대표 권한대행 비대위원장 맞았습니다. 이번 당 대표 2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뭐 당대표가 안 되신다더라도 마찬가지 뭐 입장이신 거라고? 당 대표가 안 된다면 대권도 출마할 수 있죠. 네.
이번에 당대표가 이 당대표에 나오면서 대선 불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대선 불출마해도 서울시장은 출마하냐? 아니다. 깜짝 놀랐지라는 취지로 못 될 줄 알았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런 얘기가 많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서울시장 후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다. 안 나간다. 당대표 되면 계속 임기 2년 다 채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가 끝나고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서울시장 불출마 입장. 당대표가 안 돼도 마찬가지입니까? 당대표 안 되면 대선도 나갈 수 있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장현주 변호사님. 네. 저희가 지금 좀 전에 이 4파전 4명 당대표 이 후보들로 봤는데 결국 또 대선 경선에서 똑같이 4명을 같이 보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봐도 될 만큼 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요. 뭐 대권 주자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어색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경원 후보로서는 계속해서 당권과 대권 분리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원희룡 후보와 특히 한동훈 후보에 대한 견제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계속해서 이 대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대권 과정에서 이길 후보라면 얼마든지 출마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애둘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만약에 당대표가 되었는데 대선을 출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 9월에 당대표를 사퇴해야 된다라는 또 어찌 보면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나경원 후보가 계속해서 파고들면서 결국에는 이 당대표로서 임기를 제대로 수행할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 뭐 결국 사심이 없다.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마지막 좀 결집 작전을 노리는 것 같긴 한데요. 결국에는 사실 23일에 단번에 승부가 날지 아니면 28일 결선에 갈지까지가 가장 주목이 될 텐데 결선에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단일화를 본인 위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나경원 후보가 계속해서 파고드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결선에 가면 한동훈 대항마는 나야라는 얘기에 결국 한 스푼 얹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경원 후보가 당대표가 될지 서울시장에 나갈지 아니면 대선에 나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죠. 이제 이 모바일 투표가 이제 19일부터 이 모바일 여론조사가 2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기간 어떻게 또 이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이 되네요.